이거 대표자분 어딘지 모르지만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저는 쌍이 글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한테 투자하지 마시고요. 저희 회사 오십시오. 당장 나오시길. 탈출하세요, 탈출. 네, 안녕하세요. 스타터 제이드입니다. 오늘은 창업 상담소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메일이나 저희 오픈 채팅방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추려서 한번 상담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좀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내용들, 사업의 상황이나 창업의 상황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세 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한번 상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패션 브랜드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과 대학생입니다. 일단 막연하게 제가 하려는 브랜드의 구조와 컨셉 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처음이고 자금 여유도 많지 않다 보니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데요. 가장 궁금한 것은 쇼핑몰을 런칭한 뒤 마케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막연합니다. 의류 쇼핑몰로도 대창패 초창패와 같은 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패션 브랜드를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 창업가이신가 봐요. 저는 패션 브랜드 자체가 정말 어려운 산업군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제조업입니다. 브랜딩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팬층을 만들어 가야 하는 제조업이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집중하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시즌이 계속해서 변해요. 그리고 이 브랜딩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무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무드를 계속해서 변화해서 새로운 제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만들 때 재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공산품 같은 경우는 이런 조명 하나를 만든다라고 하면 찍어낼 수 있어요. 금형 하나로 해서 이걸 찍어 놓으면 똑같은 형태의 제품을 몇백 개를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서 이게 나갈 때까지 판매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옷 같은 경우는 사이즈별, 컬러별 이 재고를 확보해야 되는 이슈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저는 사업적으로 봤을 때 패션 브랜드가 진짜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곡소리를 내면서 이거를 끌고 나가야 하는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에게 이거를 계속해서 운영해야 하는 어떤 본인만의 가치나 목적이 있으시냐라고 이런 내용을 먼저 여쭤봅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단 시작했으니까 옷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일단 시작했는데 멈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재고는 창고에 막 쌓여있고 재고 소진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매 시즌 조금씩 나가고 있고 그럼 또 새로운 시즌 준비한다고 여기에서 판매한 것들 재투자해서 또 남은 돈은 하나도 없고 자기 월급도 못 가져가고 있는데 와 이거를 멈추기도 애매하고 매출은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이 패션 브랜드 자체가 본인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어떤 삶의 가치관이나 어떤 목적성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야 된다. 이게 단순히 그냥 옷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사업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해보고 패션 브랜드를 하는 명확한 이유 내가 이 패션 브랜드를 만들므로써 소비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내세우면서 이 브랜드를 끌고 갈 거야. 돈이 아닌 무언가 다른 동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패션 브랜드를 운영해 본 적은 없다 보니까 저는 아무튼 그런 동력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패션 디자인 학과 대학생이신데 이미 많이 성공한 브랜드들을 보면 대표님들이 보통 패션 디자인 학과 출신이 아니에요. 디자이너 출신이 아닙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케팅적인 관점이나 사업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이런 패션 디자인을 하는 기능적인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디자이너 분들이 보통 옷이 좋아서 접근을 해서 옷 만들고 판매를 하다 보면 마케팅적인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1차 진입 장벽을 먼저 확 받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타협점을 찾게 됩니다. 잘 팔리는 옷의 스타일로 변화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마케팅이 부족하니까 옷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무드가 망가져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얘기한 동력을 끌고 가야 되는 힘 자체가 첫 번째 시즌에서 망가져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마케팅적인 기본적인 방법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가면서 가셨으면 좋겠는데 가장 집중하셔야 되는 건 그냥 고객입니다. 고객. 이게 옷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옷을 만들 거야가 아니고 어떤 고객한테 어떤 페르소나한테 내가 만든 이 옷이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어 라고 설계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 측면에서 고객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나한테 구매한 이 고객이 저의 가치를 샀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 가치를 2번, 3번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리텐션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처음에는 매출이 굉장히 적을 수 있어요. 마케팅 방법도 이런 거 모르시잖아요. 되게 적을 수 있는데 하나 두 개를 팔더라도 이 하나 두 개를 산 고객이 브랜드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감동을 받아서 2차 구매, 3차 구매로 또 입소문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팬층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 가치가 형성된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되게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브랜드가 세터라는 브랜드예요. 세터의 대표님의 인터뷰 영상을 보고 되게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이게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하면 이 브랜드의 감도나 디자인의 감성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고객이다. 돈을 지불하는 고객이고 이 고객이 어떻게 하면 재방문을 해서 추가적인 구매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초기 성장을 잘해요. 브랜드가 세터라는 브랜드입니다. 세터 브랜드는 아마 아실 거예요. 디자인 학과 학생이시면 인터뷰 내용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우리 쇼핑몰로도 예창패, 초창패와 같은 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냥 우리 쇼핑몰만 가지고는 예창패, 초창패와 같은 창업 지원 사업 지원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정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창패, 초창패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들로 혁신하고자 하거나 혹은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업이거나 카테고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창패, 초창패를 한다고 하면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죠. 내가 이런 셔츠를 만들 건데 이 안에 들어가는 원단 자체는 버려진 어떤 천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플랫폼이 될 거야. 브랜드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 가치를 우리는 세상에 알릴 거야. 이럼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환경을 이만큼 개선할 거야. 구매를 하는 것이 단순히 옷뿐만이 아니고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거야.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스토리텔링이 담기거나 혹은 완벽하게 기술적으로 해당 셔츠를 구매했다면 이것과 어울리는 제품들을 몇 가지를 더 세트업해서 보내준 다음에 나머지는 재반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구매 전환율을 높일 거야 라는 것이든 기존의 시스템과 조금 다른 차별점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지원 사업을 위해서 저는 아이데이션을 하는 걸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이게 기본 사업의 목적성하고 조금 어긋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행동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창패를 이렇게 해서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5천만 원 1억을 받았는데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발을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브랜드 사업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하실 시간에 지금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목적성을 명확하게 하고 브랜드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는 과정들에 집중하시는 게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초기 교육 앱 스타트업에 스톡 옵션을 10% 받아서 CTO로 합류한 개발자입니다. 대표는 친한 지인이었는데 제가 학력이 좋고 대기업의 시력이 있어서 투자를 받기 용이할 것 같다 합류를 권했고 이직을 생각하던 차여서 무작정 합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아이템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합류했고요. 2명의 팀으로 시드 IR을 진행했고 투자는 1개월 만에 클로징했습니다. 되게 빠르게 클로징 하셨네요. 2억이 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금액도 좋아요. 개발은 저 혼자 하고 디자이너를 한 명 채용했고 열심히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개월 만에 돈이 없다며 시리즈 A 투자 라운드를 밟겠다고 하더군요. 광고 비용을 쓰지도 않았고 저와 디자이너의 연봉을 합쳐도 1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따져 물으니 대표자가 법인 차량이 필요하다고 투자사를 설득해 상의도 없이 제네시스를 렌트했고 본인의 연봉을 1억으로 높였더군요. 서비스는 이제 런칭을 앞두고 있는데 개발을 멈추고 다시 IR을 돌아야 하는 상황. 이게 맞는 건지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회사는 투자의 가능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잘 될수록 문제가 생길 겁니다. 당장 나오세요. 이 대표하고 찢어져야 됩니다. 대표자가 마인드가 글러먹었어요. 일단 이게 지금 2억의 투자금을 시드로 받아가지고 제네시스를 렌트를 해서 타고 다니고 그럼 나중에 물어봐서 안 거 보니까 뭐 이렇게 보여주지도 않았나 보죠. 좀 3개월 지나고 자금 좀 이렇게 소진되니까 또 IR을 하자고 했나봐요. 서비스를 이제 막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뭐 저는 싹이 글렀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자가 될 자질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게 쓰신 분은 되게 목적성이 명확하고 열심히 개발을 하시는 분 같은데 거기다가 학력도 좋고 대기업의 이력도 있으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메일을 쓰신 분의 프로필을 기반으로 시드를 잘 받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아이디어만 가지고 1개월 만에 2억 개의 클로징을 하는 게 뭐 쉽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투자 자체가 서비스를 성공시키기 위한 목적, 회사의 성공의 목적에 가 있어야지 사적으로 유용하는 대표는 저는 이거는 개선이 어렵다고 봅니다.
이 시리즈 A 투자를 여기서 같이 돌아서 성공할 수 있어요. 뭐 10억 단위의 시리즈 A 성공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뭐합니까? 이게 서비스 개발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으로 10억이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 10억 투자 받게 되면은 대표자 연봉 3억으로 바로 조정하고 법인차는 이제 외제차로 렌트하는 겁니까? 이거 대표자분 어딘지 모르지만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스타트업 운영하시면 일단 투자사는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지금 시드 투자에 이미 들어갔어. 그러면 다음 투자 라운드를 잘 밟게 해야 본인들이 넣은 것에 대한 손해를 안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막 얘기하고 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이거는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다음 라운드에 들어오는 투자 심사역이 숫자를 까서 본다면 이것부터 저는 물어보게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 법인 차량에 대해서 절대 납득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연봉도 전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CTO님의 어떻게 보면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연봉도 되게 합리적으로 좀 조정해서 5, 6천 정도 수준으로 맞추셨겠죠? 두 분 합쳐서 1억이 안 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정도 맞췄다면 되게 많이 감안하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런 분한테 투자하지 마시고요. 개발에 정말 자신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저희 회사로 오십시오. 네, 이건 뭐 다른 할 말이 없네요. 이게 망하는 스타트업의 기준, 최근에 뭐 우리 영상도 찍지 않았습니까? 이 망하는 스타트업의 기준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당장 나오셔라 꼭 말씀드리면서 당장 나오시길 탈출하세요. 탈출. 세 번째 사연입니다. 한국이 아닌 동남아에서 3년째 영상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스트리밍 방식의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고 2년째까지는 꾸준히 성장했고 시리즈 A 투자도 유치하면서 잘 성장했습니다. 네, 현재 20억까지 올라갔던 매출은 3년차 연매출 13억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으로 콘텐츠 보수를 늘리면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했지만 효과가 없네요. 시장이 레드오션인 건지 어떤 방식으로 BM을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한국에 있다 하면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혹시나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메일을 남깁니다. 메일 잘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을 주신 내용, 시장이 레드오션인 것인가? 이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한국에서 명상 서비스를 해봤던 사람입니다. 6년 전쯤에 그냥 가볍게 창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한, 제가 명상 쪽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해서 명상원 다니고 이렇게 하던 시기에 오늘도 맑음이라는 서비스를 런칭하고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이때 좀 연구했던 내용들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명상의 시장, 어떻게 보면 정신 건강에 대한 시장 자체가 레드오션인 것인가? 저는 시장성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이게 레드오션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이유에는 일단 캄이나 헤드스페이스와 같은 글로벌 명상 서비스 각 국가별로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진출을 해 있죠. 동남아 시장에 어떤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3년이라고 하시면 아마 매출의 정상을 찍었을 때가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건강 쪽은 화랑이었어요. 자영업자들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경제 침체가 오다 보니까 이런 금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매던 시기였다.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 어플리케이션이나 명상 어플리케이션의 시장 자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좋았던 시기였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감소하는 게 어느 정도 조금 당연해 보이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장이 레드오션인 것이 아니고 코로나 시기에 너무 잘 맞물려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시기를 경험하셨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오히려 정상 궤도의 매출 수준이다.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BM을 개선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투자도 받고 매출도 잘 일으키면서 스트리밍 방식의 구독 서비스를 한다 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제 서비스명을 노출해 주시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명확한 서비스를 볼 수는 없었지만 명상에 대한 음성이나 영상을 서비스하는 형태로 월 구독료를 많아봤자 2만원 수준에서 받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에서 명상 서비스를 하면서 이 컨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어디가 있을지를 추가적으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 어플리케이션으로 스트리밍을 하는 방식은 캄이나 헤드스페이스, 앞서서 말씀드린 이 글로벌 서비스들의 자연적으로 컨텐츠의 모수 자체로 경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이 명상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주체, 스피커가 굉장한 팬들과의 교감이나 팔로우십이 있어야만 이 컨텐츠가 의미 있게 소비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저는 제가 특별히 뭐 명상 전문가도 아니었고 제가 알게 된 그냥 책으로 배운 명상원에서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소비될 수 있는 명상 컨텐츠를 만들었던 것이다 보니까 제가 뭔가 화자가 돼서 움직이는 방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어디 유의미한 곳에 좀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로 집중을 했는데요.
저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심리 상담을 하거나 심리 치료를 하는 병원의 디지털 테라피 콘텐츠라고 표현을 했고, 이 콘텐츠를 그들의 기관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병원이나 심리상담센터에서 찾아오는 고객들은 굉장히 좀 심리 상태가 많이 안 좋거나 준임상군이거나 임상군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 기제를 처방을 해야 되는데 보통 약을 처방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이 약 말고도 디지털 테라피 요소로 컨텐츠를 처방할 수 있다면 의미 있게 소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정신건강이 안 좋은 고객들은 그쪽에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유의미하게 처방하고 또 관리하고 피드백할 수 있다면 병원이나 심리상담센터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수익 구조도 나올 수 있고, 또 환자나 임상군 측면에서도 조금 더 디지털 테라피적인 측면으로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도입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병원이나 심리상담센터를 많이 만나봤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서울대병원에 실제로 그 교수님에게 전달을 드리기도 했고, 또 백병원의 정신의학과 교수님에게 또 저희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면서 환자들에게 처방을 하거나 가이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좀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었지만 또 제가 하고 싶은 다른 게 생겨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그만했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를 하는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그러면 타겟군을 조금 더 준임상군이나 임상군으로 옮겨서 조금 더 정신건강이 많이 안 좋거나 문제가 있는 대상군들을 보유하고 있는 심리상담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의 병원들과 같이 협업을 한다면 이 컨텐츠 자체가 환자들에게 치료기제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슬리피오 같은 디지털 컨텐츠 만들어내는 회사들 보면 정신의학과 교수님들하고 같이 해서 불면증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슬리피오의 사례를 좀 참고하셔서 이런 디지털 컨텐츠들을 각각의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의 정신의학과 교수님들과 같이 논문을 같이 작업하면서 이것들이 실제 임상군에게 어떤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검증해 나가면서 컨텐츠를 보급화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인 BM이라고 하면은 하드웨어 기기를 조금 변경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VR 쪽의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또 비전 프로를 통해서 이제 집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대가 점차 도래하고 있는데, 집에서도 명상을 편하게 즐길 수 있으려면 저는 시각적인 효과와 청각적인 효과가 더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VR이나 AR 이런 하드웨어 기기에 담게 됨으로써 어떤 시각적인 요소들을 함께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추가적인 BM을 확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금을 오히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컨텐츠의 모수를 늘리는 데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좀 옆에 시장으로 타겟군을 확산하고 또 디바이스를 확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추가적인 BM을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비스 내용을 정확하게 주신 게 아니어서 제가 피드백을 드리는 게 조금 한계가 있지만 이런 내용들 감안하셔서 좀 들어주시고, 추가적으로 또 디테일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서비스인지, 그리고 저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주신다면 제가 들어가서 보고 또 자세히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3가지의 질문들을 다뤄봤는데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오니까 오히려 좀 말씀드리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내용들을 보면서 다소 흥분을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PD님들이 되게 잘 골라오신 것 같아요. 이메일로 문의를 많이 해주세요. 또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겐톡으로 이렇게 문의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제가 영상으로 다뤘으면 하는 것들은 또 이렇게 좀 빼가지고 PD님들이 전달 주시면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이든의 창업상담소였습니다. 끝!